Make America No More Again,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어떠냐면 이게 사실 미국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중산층은 세계화, 신자유주의에서 몰락을 가져왔고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은 강세를 띠게 되는 그런 모순을 띠는. 저변에서부터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시면은 미국 전역이 거의 빨갛죠. 그리고 경합주에서 뭐 한 곳도 해리스가 가져가지 못했어요. 뭐 당장 4년 뒤에 트럼프도 똑같은 어떤 공격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는 내려왔고 바이든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트럼프가 내려올 때 그런 근소한 격차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뚜렷한 변화가 있었던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혹시 다른 요인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요인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표밭이었던 이런 데들이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의 득표율이 막 40%대를 넘어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화살표들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으면 공화당 지지, 왼쪽을 향하고 있으면 민주당 지지고 당연히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공화당 지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거의 전역에 거의 대부분 다 오른쪽을 향한 화살표. 과거에는 민주당이 빌 클린턴 1996년도 이 시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거죠. 여기는 어떤 지역이냐, 어떤 거냐면 교육이 수준이 낮은 쪽, 그 다음에 인컴, 경제적으로 급여나 이런 수입이 낮은 쪽. 그러니까 여기는 요 사분면 중에서 요 사분면에 속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덜 받았고 수입이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여기 보면 low edu라고 써 있고 low income이라고 써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대변했던 그런 당이 파란색 민주당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민주당이 조금씩 그 대변하는 층을 벗어나면서 오바마는 이제 이쪽에 있죠. 그러면서 바이든, 해리스로 가면서 어떤 쪽으로 지금은 변했냐? 교육 수준이 높고 잘 사는 사람들을 의식을 대변하는 당으로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공화당은 1996년까지만 해도 교육 수준이 높고 그 수입이 높은 재산이 많은 그런 사람들의 대변자였다면 이제는 오히려 변화를 롬니나 이렇게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 수준이 낮고 수입이 낮은 사람들의 대변하는 당으로 변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이 지금의 선거의 변화는 미국 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어떤 그런 변화, 그리고 다음번 선거에서조차 민주당이 공화당에게 또다시 이제 반대 압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면으로 본다면 사실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원래는 유색인종, 블랙이나 라티노나 그 다음에 뭐 한국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쪽들이 지지했던 전통적인 정당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당이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그 전형적인 수입이 낮고 교육이 낮았던 층들이 수십 년이 지나오면서 이제 예를 들면 블랙이나 라티노나 그 다음에 한국인과 같은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수입이 높고 교육이 높은 층으로 상당 부분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기 주변에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른 인종 사람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는 흑인이었으면 수입이 낮고 교육이 낮은 쪽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런 층에 속해 있을 때는 대부분 흑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가 같은 인종이죠. 자기가 비슷한 인종 사이에서 살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흐름들을 가져가냐면 이 사람들이 다른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그 교육받고 그 다음에 사는 경제 정도가 바뀌어가지고 어떤 사는 지역을 바꿔버리면 자기 주변에 같은 인종이나 같은 그런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있었을 때 이들이 이제 기존에 자기들 원래 흑인들이 혹은 라티노가 지지하는 요 민주당을 그대로 지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거꾸로 지금 이 현상이 이런 사실을 대변해주는, 그러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높은 수입과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대변자하는 당이 됐고, 거꾸로 이제는 공화당이 낮은 수입과 낮은 교육을 대변하는 그런 당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완전히 근본적인 어떤 과거의 어떤 흐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변화가 이미 나타나 있다라는 거고요. 생각보다 민주당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소수 인종에 대한 정책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적인 또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좌로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많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변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왜 소수 인종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리한 어떤 구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뭐 오히려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쪽도 보면 그 이미그레이션, 이민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민주당은 굉장히 훨씬 더 보수적인 사람들보다 이쪽으로 가 있는 이유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어떤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면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왜 그 이민자 때문에 내 직업과 내 생활이 흔들려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거에서도 왜 우리도 살기가 힘든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금을 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공화당은 조금 그거에 비해서 민주당에 비해서는 훨씬 치우침이 적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국민적인 정서들이 선거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나타났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제가 좀 얘기 앞에가 길었는데 실제로 이 보이지 않는 그 전체 미국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했던 편집장도 하고 그랬던 분인 것 같아요. 제라드 베이커라는 이 사람이 낸 글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트럼프가 Make America Normal Again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인데, 그 트럼프는 미국에 대해서 중산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4년간 지나간 외쳐왔는데, 그게 사실은 그 뭐랄까, 그게 미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다만 모두가 모른 척하고 안 보이는 척. 그러니까 이 벌거벗은 거에 대해서 다 보이면서도 아닌 척한 거고, 노멀 정상적인 건 여기 보면 이게 벌거벗은 거 보면 아이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오히려 진실되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경제 정책은 어떠냐면 서로가 대항하는 정책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사실 미국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신자유주의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 그 레이건 시대로 대표되는 80년대 90년대를 이끌어갔던 40년간의 그 미국 시대의 주류적인 흐름이면서, 그거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1930년대 40년대 있었던 대공황의 어떤 그 고통을 반성을 반영한 그런 제도요 어떤 경제 정책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공황은 매우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이 대공황을 더 심각하게 힘들게 만들었던 게 바로 보호주의 때문이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지금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반대되는 게 보호주의를 신자유주의와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을 보면
보호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갔고 그거를 트럼프는 두 개 다 같이 정책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실행될 때 서로가 서로를 충돌할 수 있었고 일기 때도 지금도 그런 요인들을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게 왜 나왔는지를 알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930년 40년도에 있었던 그 대공황을 끔찍한 상처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공황이 그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이유가 전에도 설명드렸던 로링 20년대의 그 경제 호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훨씬 더 자기들을 힘들게 했던 대공황에 빠뜨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나게 했던 루즈벨트의 뉴딜은 그거의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 방향이 뭐냐면 가트 체제, WTO 체제. 뭐냐면 기존의 보호 그 주의 그다음에 뭔가 이 그 반세계화주의가 아닌 세계화주의. 그러니까 다자주의, 교역주의 이쪽으로 완전히 반대로 가버릴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대공황의 실패가 보호주의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트 체제와 WTO 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중국이 편입되고 소련이 무너지는, 냉전이 무너지는. 그래서 지금 뭐 신냉전이라고 하지만 완전히 평화 무드의 그런 시기, 요 40년간을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 신자유주의는 대표 주자가 레이건과 대처 수상이죠. 이 두 사람의 경제 정책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대표 주자들인데 그랬던 40년간의 그 뭐랄까 세계화 시대. 이 시대를 우리는 신자유주의 시대라. 대표 주자는 레이건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적인 주장, 뭐냐면 이때 이 레이건이나 이런 쪽들이 가져갔던 주장들은 뭐냐? 작은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를 개혁해서 개인의 세금을 적게, 개인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게 내는 이런 신자유주의 흐름을 그대로 따오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 규제가 완화될 거다. 그 다음에 법인세가 인하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들은 지금 미국의 역사로 보면 이런 신자유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관세맨, 관세 대통령이라고 불러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관세를 통해서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어떤 거냐면 말씀드렸던 30년대 40년대에 있었던 보호무역주의를 말합니다. 대공황의 어떤 그 피해와 강도를 더 심하게 만들었던. 그러다 보니까 그 유명한 스무트홀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관세 몇 프로. 여기 보시면 그 이때는 관세가 몇 프로예요? 그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 이제 관세가 막 10%대 있다면 이때는 50% 60대를 60%대를 그리고 심지어 호혜 관세 그다음에 보편 관세 막 이런 것들이 상호 관세 막 이런 것들이 있던 그런 시대인 거죠. 이런 시대를 다시 트럼프는 뭐 똑같이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으니 사실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재정 확대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뭔가 경기를 살려내야 된다. 기업들을 리쇼어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기업이 전 세계의 공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재정 확대죠. 이거는 전형적으로 어떤 거냐면 뉴딜 정책을 썼던 루즈벨트의 이런 그 케인지언 요때까지만 해도 케인지언들의 주장 그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40년 이런 지금 40년을 가고 있는데 이 긴 여러 번의 그 성공적인 그런 부분들을 미국 사람들의 생각들을 여기에 다 갖고 있는 이런 식의 주장이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맞는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보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당연히 충돌하는 부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생각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이라든지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라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느꼈냐 하면 이것 때문인 거죠. 그게 뭐냐면 지나간 40년 동안의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폐해라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시대의 문제
점들을 강조했던 노벨상을 탄 경제학자들 혹은 뭐 그 경제학자 스티글리츠라는 사람이 제일 노벨상 수상자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브랑코 밀라노비치, 데니 로드리기 이런 사람들 대표적인 교수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적으로 뭘 주장했던 사람이냐면 세계화와 그 문제, 그 세계화의 부정적인, 그래서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뭐 세계화의 역설 이런 식으로 말했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코끼리 코 이론을 말했던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이론입니다. 이게 요 곡선이 코끼리 코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끼리 코 곡선이라고 하는데, 예, 뭐 약간 뭐 그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코끼리를 그려놓으면 비슷합니다. 이게 코끼리 코 이론이 뭐냐면 지나간 40년 동안 선진국 중산층은 세계화, 신자유주의에서 몰락을 가져왔고, 이 지나간 40년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의 득을 본 세력은 어디다? 신흥국의 중산층들이다. 대표 주자는 중국과 한국이다. 신흥국의 중산층이 부각되고 그 피해를 선진국의 중산층이 고스란히 가져갔다.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 중산층이라면 미국 사람들에게 누구를 말할 걸까요? 자신들을 말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이런 이론적인 것들에 의한 이해와 함께 트럼프의 주장에서도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중국이 자기들의 일자리와 자기들의 그러니까 이민자겠지만은 자기들의 어떤 수입을 다 가져갔다, 뺏어갔다라고 느끼는 그런 흐름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결국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트럼프는 앞으로 정반대로 반세계화로 갈 거라는 거죠. 반세계화 흐름이 그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다음 미국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줄 그런 부분들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앞의 흐름들을 모두 바꾸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올 거고, 당연히 그렇지만 자기들을 위해서는 관세주의, 보호주의를 또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아마도 그 앞으로의 미국 정책은 진행될 거다. 여기서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 모순적인 경제 정책이 베풀어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미국이 전 세계의 공장이 돼야 된다, 제조업 국가로서 다시 리쇼어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트럼프가 주장했던 그런 거로 가기 위한 관세 정책이 오히려 달러 강세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자기는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은 강세를 띠게 되는 그런 모순을 띠는, 어쩔 수 없이 주장과 현실이 다른 그런 일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관철했던 정책을 피니까 그 결과물로 반대로 달러 강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주장했던 거를 효과를 감소시키니까 강제로 달러 약세를 진행하게 돼서 달러 약세가 일부 뒷부분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트럼프 기간 내내 주장하는 대로 어떤 시장이 펼쳐지지 않는 모순적인 그런 구조 때문에 언제나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반대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내놓는 더 강화하는 정책이 대부분은 그 반대의 펀더멘털을 매크로 모양을 만들긴 하지만 얘는 뭐하고 같이 와요? 실제로는 경제가 나빠지는 것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뒷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